여기다가 성함,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저희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하거든요. 그 행사하는 내용을 다 텍스트나 카톡으로 보내드리니까 나는 꼭 한인의 문화상태 하는 강좌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다 꼭 써주세요. 네, 부회장 지희채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인의 문화센터 이번이 21회예요. 제 21회 문화센터 3월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3월 강좌는 여러분 여기 읽어보는 거와 같이 답하기보다 쉬운 글쓰기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강좌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는 신문 보시고 한인의 이 강좌 처음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한인의 문화센터가 있었다는 거 아셨나요? 그동안? 아니요. 몰랐어요. 그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나가도 몰라.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곳만 보게 돼. 그러니까 나는 글 쓰는데 지금 일단 관심이 있어서 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인회는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한인회에서 하는 일 혹시 아시는 분? 뭐 한인회 뭐 하는 단체예요? 모르시죠? 위탁? 위탁가정? 또? 한인회에 대해서 아시는 분?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뭐죠? 한국인이죠? 한국인을 대표하는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생각을 표현해주는 단체. 그죠? 우리는 그 한인회, 한국의 정부가 있듯이 LA 한인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사실 그 미국에 사는 kind of 2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디 가서 문두들겨야 돼? 바로 여기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한인회에 지금 봉사한 지 한 15년이 됐는데 사실 한인회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문화 쪽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분과위원으로 한인회에서 지금 문화센터를 지금 21회째 하고 있어요. 거의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다양한 예술 분야의 전문인들을 초청해갖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둘째 화요일날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릴렉스하면서 이렇게 좋은 강좌를 무료로 듣고 밥도 공짜고 좋을 때 어떨 때 갈 때는 막 하나씩 막 선물도 얻어가고. 선생님 오늘 선물 준비했어요? 있죠? 오케이 그렇게 네. 오렌지 카운티는 별도로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아주 없나요? 글쎄요, 저희는 이제 LA 한인회니까 LA에서 하는 행사고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좀 푸시 좀 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장을 넘겨보세요. 아직 못 받으신 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옆에 분이랑 같이 보세요. 우리 한인회에서 이제 노라전 회장님이 이제 여러 가지 그 행사 중에서 문화예술분과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1번서부터 20번까지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강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답하기, 근데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밥하는 것보다 쉬운 게 글 쓴다는 게. 나는 선생님이 처음에 이거 제목을 줘놓고서, 선생님, 어떻게, 여러분 글 쓰는 거 쉬우세요? 정말 힘들죠? 예? 말하는 건 쉬워. 근데 우리가 지금 요즘은 SNS가 발달돼서, 뭐 카톡으로 사람한테 말을 전하려도 그거 쓰려면은요, 정말 말하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은 뭐 페이스북이니 젊은 애들 인스타그램이니 뭐를 내 생각을 쓰려면 다 글로 써야 되거든.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는 하원기가 오니까 지나간 인생도 한번 글로 써서 좀 남겨서 우리 자손들이나 누구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막상 이렇게 말로 하는 거 되게 쉽게 막 뚝뚝뚝 나오는데 그거를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쓰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저도 거의 지금 저는 무용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발레 스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뭐 칼럼을 쓰고 있었어요. 한 10년을 넘게 쓰고 있어요. 오늘 딱 보니까 800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칼럼 쓴 게. 근데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제 칼럼 어때요? 하고 이렇게 보여드렸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랬더라? 나쁘진 않대요. 뭐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를 보면은. 근데 처음에 저도 칼럼 되게 못 썼어요. 막 하나 쓰려면 막 2주, 3주 막 들여다보고 썼거든요. 근데 모든 게 하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죠?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은 그게 점점 늘어서 배짱도 생기더라고요. 그냥 똥배짱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던 말던 그러니까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쭈쭈쭈 쓰니까
그러니까 나는 제 나름대로의 그거를 터득을 했는데, 근데 좀 더 이제 나는 생각한 게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좀 더 예쁘게 다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예쁜 글을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막 찾아봤어요. 어떤 분이 가장 정말 그래도 우리 한인에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정말 권위 있고 칼럼티 없는 분은 절대 못 오시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정찬현 선생님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정찬현 선생님은 저기 두 번째 보세요.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예 등단하셨고 개간 문화의식 평론 등단하셨고요. 2015년에 산문집 쌍코배기? 쌍코배기가 뭐예요? 쌍코배기를 아시나요? 내 땅, 내 발로 걷는다. 아픈 어리 그 길을 따라. 산티아고 2000리 북녘의 21일. 그러니까 뭐든지 제목이 일단은 중요해. 제목이 사람을 막 이렇게 읽고 싶게 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글의 그 첫 번째 몸이는 첫 번째 제목인 것 같아요. 좀 뭔가 뭐 있을 것 같잖아. 그죠? 그 미주 카톨릭 문예협회 회장, 여기 오렌지 카운티 회장, 이사장. 그 다음에 미주 한인문예협회 이사장, 문화세계 편집인, 민족문제연구소 LH 부장. 그러니까 하셨어요. 그래서 블로그도 계셔갖고, 블로그에 제가 아까 잠깐 물어봤는데, 블로그에 계속 글을 써서 올리신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계속 모든 거를 해야지만 느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정찬현 선생님을 소개하시고요. 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단체 사진을 하나 좀 찍어야 돼. 그래서 좀 불편하시지만, 우리 선생님 앞에 나오시고요. 전부 다 일단 나오셔갖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할 주제가 답하기보다 쉬운 글쓰기,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기로 되어 있죠. 여러분 답하는 거 쉬워요?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답을 처음에 답하기를 처음 배울 때 물이 좀 많으면 답이 진밥이 되어버리고, 안 그러면 또 이제 답이 너무 타가지고 누룽지가 많아진다거나. 그래도 이제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답하기가 이제 쉬워졌지요. 네. 아마 글쓰기도 답하기하고 거의 비슷한 그러한 일이다, 작업이다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아마 글쓰기도 입문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야, 내가 살아온 얘기를 이렇게 풀었으면은 책 한 권 분량도 넘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네. 여러분도 그럴 것 같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얘기를 한번 글로 풀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계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한 번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와버렸어.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고 있다가 오늘 이 신문을 보니까 LA 한인회에서 답하기보다 더 쉬운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있어.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그럼 한번 내 얘기를 한번 글로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다들 오셨죠. 그렇죠. 예,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을 마치시면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손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써내릴 수 있을 만큼 정도의 실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저 뒷문을 아마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 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졸지 마시고 지금 7시니까 한 9시까지 해서 이 시간을 마치겠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리고 한 20-30분 정도는 이제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9시까지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글쓰기는 오늘 지금 이제 해야 할 일들은 뭔가 하니 문학적인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글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를테면은 내가 일기장에 쓰는 글은 나 혼자만 보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 쓸 필요도 없고, 하여튼 그렇잖아요. 또 편지란 것은 뭐 받는 사람한테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또한 내가 뭐 그렇게 해서 잘 쓸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문학적인 글쓰기는 뭔고 하니 많은 사람이 내 글을 본다는 전제하에 쓰는 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문학적인 글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독자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 말을 공감할 수 있게 하고 감동할 수 있게 하겠는가. 이러한 테크닉,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네,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누가 가르쳐서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문학도 이렇게 해서 써야 한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전개하고 끝내야 한다. 이런 포맷이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누가 가르쳐서 살 수 없듯이 문학 또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지금 와서 쭉 이렇게 면면을 좀 보니까 아마 처음 이제 글쓰기를 시작하신 분도 계시지만서도 또 몇 분은 오랫동안 글을 써 오셔가지고 아주 글을 잘 쓰시는 분도 앉아 계시고 또 모르기는 모르지만서도 우리가 인생 도처 유상수란 말 있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 도처에는 무림의 고수처럼 정말 고수들이 이렇게 해서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여기에 몇 분 와 계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골프를 프로골프들도 골프를 얼마나 잘해요? 그러지만서도 때때로는 잘 안 맞고 하면은 코치한테 가서 기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물어보고 이렇게 또 코치를 받잖아요. 네, 그 정도 선에서 글을 잘 쓰신 분도 오늘의 이 강의를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들은 우리 오렌지 카운티 가면은 오렌지 글사랑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몇 년이 되면은 25주년이 되는데 25년 전에 오렌지 카운티 부근에 있는 한인들이 글 쓰는 모임 이걸 만들어 가지고 25년째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만나고 이제 최근 10년부터는 매주 만나고 있는데 이 모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서로 디스커스하고 또 글을 실제로 써보고 하면서 아하 이렇게 해서 글을 쓰니까는 정말 좋은 글이 나오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 경험측상 그런 모임을 통해서 얻어진 몇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의 뭡니까 그게 노하우인데 그러한 비밀을 영업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인쇄물들이 있는데 그 인쇄물에 이제 넘버가 쭉 몇 개 있습니다.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11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걸 따라가면서 하나씩 따라가면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번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1번.
1번 좋은 글이란부터. 예, 다소 투박하고 거칠더라도 과장됨이 없이 진솔하고 꾸밈이 드러나지 않는 글이라야 비로소 읽는 이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어 놓는 것이다. 예, 그래서 좋은 글이라는 것은 잘 쓰인 글, 매끄러운 글, 술술 잘 익히는 그런 글이 좋은 글이 아니라 읽고 나서 감동을 주는 글이 좋은 글이다. 이해하시겠죠? 예. 쉽죠? 예. 방금 읽으신 분 이 책 한 거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아,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 앞으로 이제 읽으신 분한테 이 책을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정말 기본입니다.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1번에 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문학적인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우선 문학이란 무엇인가 하고, 아까 방금 말했듯이 감동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단어를 조금 자세히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떠한 글을 어떻게 써야 이것이 문학적인 글이 되고, 또 어떻게 써야 감동에 이를 수 있는가. 근데 감동이 과연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한 그 정확한 정의만 여러분이 알아도 훨씬 글쓰기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학이란 무엇이냐? 우선은 문학이란 것은 뭔가 하니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예요. 문학은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나 혼자 보기 위한 일기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도 아니고, 무슨 보고서도 아니고, 일반 독자들이 두루두루 읽힐 수 있도록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쓴 글이다. 그게 문학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글을 이제 여러분은 쓰기 시작해야 돼요. 혼자 내가 이불 속에서 일기 써가지고 혼자 웃고 울고 그런 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일단 일기도 사실은 어느 시대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 그 일기, 안내의 일기 읽어보셨죠? 예. 처음에 쓸 때는 그 혼자 보려고 쓴 일기였는데, 세월이 지나고 그 일기에 써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건 시대적으로 대단히 가치 있는 일기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발간되고 보니까는 이게 또 유명한 문학 작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일기를 쓴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때를 잘 만나면은 이렇게 안내 일기처럼 여러분 글이 대단한 문학적인 그런 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남에게 읽히기 위해서 쓰는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문학은 이제 이야기다. 그 다음에 자 2번 한번 읽어보세요. 문학은 독자 읽으세요. 문학은 독자형에 완성된다. 분노나 놀람, 슬픔 같은 감정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감정 자체로 글 속에 드러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시의 마지막 행을 읽은 후에 독자들의 가슴 속에 살아나야 한다. 분노의 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가슴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 그 김연이라는 아주 유명한 평론가가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예, 전에 불란서 가서 유학도 하고 오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이제 근무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김현 선생님 그 평론가로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후에 그분을 기리는 그 비석이 서 있는 분은 이분 한 분뿐입니다. 목포에 가면은 이 김현 선생의 그 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말을 했어요. 예. 문학이란 것은 독자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다. 독자가 그 글을 본 다음에 감동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독자 그 글이 완성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내가 글 써놓고 어쩌습니까? 야, 이건 대단한 작품이다 하고 스스로 이렇게 무릎을 치는 사람이 많죠. 예? 그래서 그건 아니죠. 예. 일단은 독자가 판결을 한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 그 감탄한 것은 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대단한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식욕이나 뭐 성욕 그런 것들은 다른 동물도 다 있잖아요. 먹고 싶어 하고 또 종족을 퍼뜨리기 위해서 성욕도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그 아주 감탄을 그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양육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저 어린애 그 기를 때 어린애가 얼마나 이쁩니까? 예, 이렇게 해서 그냥 끄덕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또 아이가 까르르 웃으면은 뭐 잠잠 뭐 지게 별것 다 하면서 이렇게 아이하고 같이 웃으면서 아이가 매번 감동하잖아요. 아이가 엄마로부터 감동하고 엄마는 또 아이로부터 감동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감동을 계속 하면서 살아야 하도록 태어난 것이 인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독서를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 책을 통해서 뭔가 감동을 얻고 싶어서 독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감동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뭡니까? 로데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그 얘기를 했죠. 예술의 목적은 감동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 그 노래 가수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흥이 안 나고 감동이 안 나오면 그건 시시한 노래 아닙니까? 그건 정말 시시한 가수예요.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르는데 뭔가 가슴이 뛰고 기쁘고 때로는 슬플 때는 눈물이 나고 이런 노래를 부른 사람이 명가수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림 그려가는데 도대체 저 그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별로 감동이 없으면 그건 잘 그린 그림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글을 봤는데 그냥 맹맹해요. 눈물도 안 나고 슬픔도 없고 그런 좋은 글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문학이란 것은 문학적인 글이란 것은 독자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지 글을 쓰는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요. 네, 말씀하세요. 빅페이지에서 예. 본수 센텐스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어떤 부분을? 좋은 글이란 예. 독자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어 놓는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글이란 독자의 가슴 속에 살아나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예,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상이 없어요. 상한 아니. 오케이. 자, 놔드릴게.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누가 읽어보세요. 3번. 글쓴이와 독자 사이에는 문장만 존재한다.
말은 소리의 크기와 음의 고저, 그리고 감정이 실리고 몸짓도 가세하기 때문에 소통이 편리하다. 그렇지만 글은 독자가 그 글 속에 담겨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예. 자, 글쓴이하고 그분 입 나오세요. 자, 책 한 권. 예. 이따 11번까지 있으니까는 내가 다 드릴게요, 한 번씩. 예. 예, 이따 드릴게요. 예.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떻습니까? 글쓴이는 글쓴이와 독자 사이에는 문장만 존재한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글 쓰는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정말입니다. 예,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정말 좋은 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글을 써가면서 독자들은 이 글쓴이가 내가 글 속에 언급하지 않는 얘기도 알아주려니 아마 알 것이다 하고 쓴 글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해하시겠죠? 예, 독자는 그 문장 속에 써있는 글을 통해서 상상하면서 메시지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도 정말 좋은 글쓰기에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를테면 여러분 이제 글을 쓰는 하나의 이제 테크닉인데, 내가 이제 어느 글에가 그런 글이 있어요. 배가 몹시 고팠다, 이런 글이 있어요. 배가 몹시 고팠다. 어느 만큼 고팠단 말일까요? 몹시가 어느 만큼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쓰지 마시고 밥 3끼를 굶었더니 이렇게 3끼를 굶어본 사람들은 이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그 구체적으로 그 글에 쓴 내용이 독자의 생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몹시 배가 고프다 그래 쓰지 말고 밥 3끼를 굶었더니, 아니면 밥 3끼를 굶은 만큼 내가 배가 고프다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독자로 하여금 그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칠판이 없는데, 이율보 선생이 문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이 형도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문학이란 것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독자로 하여금 머리에 이렇게 그 모습을 생각날 수 있도록 글로써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문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걸 이제 문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형상화한다. 형상화. 이게 이제 칠판이 있으면 써드리면 좋은데, 어떤 모습이 머릿속에 생각날 수 있도록 글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머리에 그 모습이 생각나게 하고 오감으로 느끼게 보이고 들리고 삿갓으로 이렇게 촉감으로 만져질 수 있는, 냄새로 또 이렇게 맡을 수 있는,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이 독자한테 쉽게 이해가 되는 글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문학의 핵심은 감동이다. 모든 예술은 감동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오케이. 아주머니 나오세요. 예.
문학의 핵심은 감동이란 말 했죠, 방금? 예. 자, 그런데 여러분, 감동이 무엇입니까? 이제 문학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그 말을 해나가는 과정인데, 근데 감동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무엇을 어느 때 감동이라 하는가? 여러분, 감동이 뭡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느낌이 파도친다. 우리 아주머니 그 좀 쓰시겠는데. 예, 느낌이 파도친대요. 그 말씀 아주 일리가 있는데, 여러분, 감동이라는 말을 한자로 이렇게 써보면은, 이 구자 밑에가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자, 우리가 감동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여러분, 돌멩이를 갖다가 작은 연못에다가 이렇게 딱 던지면은 퐁당 이렇게 물결이 여울져 가잖아요. 물결이 이렇게 차근차근 여울져 가가지고 저 끝에 있는 그 갈대를 탁 쳐가지고 그 갈대 끝에 있는 잠자리가 포로로 날아가는 것. 이게 감동이다. 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예. 그래서 작가가 글을 써가지고 돌멩이를 던졌어요. 던졌는데 이렇게 해서 물결을 쳐서 이렇게 가다가 그냥 말아버려. 그 갈대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말아버려. 그것은 글을 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결이 쳐가지고 저 끝에 있는 갈대를 툭 쳐가지고 그 갈대 끝에 있는 잠자리가 날아가야 돼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 다 이제 성인들이니까 내가 뭐 이렇게 말해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이제 잠자리 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근데 막 이렇게 한참 재밌게 하다가 그냥 끝나버려. 그거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이를테면은 그런 거예요. 네. 글이라는 것은 쓰면은 일단 써가지고 그 글 속에 있는 내용이 독자의 가슴에 전달되어 가지고 공감을 하게 하고 공감을 넘어서 감동의 단계 잠자리까지 이렇게 다 날려 보내는 그런 글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문학적 감동은 뭐냐 생각할 때 항시 그 갈대 끝에 있는 잠자리가 날아가야지. 그걸 항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글을 쓰시라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김현이라는 문학평론가가 어떻게 감동이란 말을 문학적으로 평론가적인 입장에서 표현하는가 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동이라는 것은 글을 읽고 그 속에 담겨있는 긴장과 갈등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에 독자가 느끼는 가슴 떨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글을 읽으면서 그 글 속에 담겨있는 긴장하잖아요. 때로는. 그리고 갈등을 느끼잖아요. 이렇게. 그것을 또 이제 풀어주잖아요. 글 속에서. 예. 그래서 긴장을 했다가 이렇게 풀어주고 갈등이 있다가 또 풀려나가는 그 과정에서 독자가 느끼는 그 가슴 떨림. 이것이 감동이다. 이렇게 김현 평론가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틱이 지나가고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건 김현 평론가가 정말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팁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렇지. 우리 김현 선생이 감동이란 것은 글 속에 담겨 있는 긴장과 갈등을 이해하는 순간에 느끼는 가슴 떨림이다. 그러면은 내가 글을 쓸 때 내 글 속에 긴장이나 갈등 구조가 있어야 하겠어요, 없겠어요? 그러죠. 내가 쓴 글 속에 독자를 긴장하게 하고 독자를 갈등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있어야 독자가 감동을 하거나 말거나 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글이 출렁거려야 돼요. 밋밋하게 나가다가 그냥 밋밋하게 끝나버리면은 물결이 없으면은 어느새 그게 갈대를 이렇게 딱 치겠어요. 갈대를 물이 출렁거려 가지고 갈대를 탁 쳐가지고 잠자리를 파르륵 날릴 수 있는 그런 출렁거림이 글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긴장 요소, 갈등 요소를 여러분들이 거기다 이제 만들어 넣는 거예요. 글 쓸 때.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이제 차근차근 이제 그 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점차 이제 지금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정도 내용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독자가 감동하겠어요? 감동할 수 없죠. 그냥 살다 보니까 벨놈을 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정말로 이런 그 갈등, 이런 긴장, 정말 독자가 느낄 수 있는 사연들이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이민 와가지고 영어 못해가지고 힘들었던 일들, 또 이 남편하고 새끼들 또 이렇게 관계에서 때로는 부부싸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을 긴장을 느낄 수 있도록, 때로는 갈등을 독자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글을 풀어내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글은 출렁거려야 한다. 자, 그렇게 쓴 글들은 독자가 우선 작가가 내 이야기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글을 쓰는 순간에 상처를 얘기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글을 쓰는 사람도 그 글을 쓰는 작업을 통해서 상처와 위안을 받고, 독자는 또 작가가 써놓은 그 글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고 위안을 받고 인간을 위로받고 위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문학의 대단한 기능인 것입니다. 펑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을 치료하고 위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러한 그 대단한 작업이다. 우리가 상처를 갖다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넣어두면 넣어둘수록 안에서 곰팡이가 쓸고 썩어서 스스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건 끄집어내가지고 말려야 하는 거예요. 상처는. 그래서 상처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상처가 다 이렇게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가슴에 이렇게 딱 담아두지 마시고 그걸 하나씩 꺼내가지고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 한 번씩 이제 우선은 여러분 일기장에 써놓으세요. 그 옛날에 내가 만났던 첫사랑 그 김아무개라는 자식 말이야, 지금 어딘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 때문에 평생을 내가 참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내가 글쓰기 모임에 가서 내가 너를 잊으려고 지금 내가 편지를 쓴다. 예, 이 나쁜 놈. 그러고 한번 이제 편지를 써보세요. 그 김아무지한테. 그 편지를 한 장을 딱 써놓고 나면은 이제 많이 잊어져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글이라는 것은 쓰는 사람이나 독자나 상처를 위로받고 위안하고 행복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넘버 5. 문학의 목적은 인간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 예, 문학의 목적은, 문학의 기능이라는 것은, 펑션은 인간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 나오세요. 네, 잊어버리니까 내가 빨리빨리 드려야지, 한 잔씩.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그 살아온 삶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결산해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정립해보고 하는 그런 기능도 분명히 있지만서도 더욱 큰 그런 펑션은 우리 인간을 위로하고 위안하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능이 문학 속에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대충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작품을 통해서 어디가 어떻게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나오는가, 또 작품을 실제로 통해서 우리가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한번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해 보십시다. 6번 한번 읽어보세요. 좀 크게요. 살짝 열린 눈 사이로 까매난 보조개가 있고 단정하게 뒤로 기는 머리 뒤에는 파란 이동통을 쪽은 40대 여성 얼굴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내 한국어 일생지만 다른 날보다 유난히 엉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도 갈라졌습니다. 인사말도 제대로 나누지 못할 때 그녀는 나를 꼭 안고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소설 워커가 통역을 해줍니다. 미안하다고 하는데 진짜 미안하다고. 친엄마를 만나는 3시간 30분 동안 나는 의지하지 않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깊은 아픔은 이해할 순간 남아있습니다. 나는 압니다. 내 흘린 눈물이 엄마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읽어요. 헤어지기 전 엄마는 표정 한달끈을 묶어주고 밖에 내던 집을 맞지 않게 나를 꼭 끌어안아 우산으로 가려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랑합니다. 엄마의 모습을 참아 바라보지 못할지 나도 튼튼히 사랑해요라고 말했습니다. 25년 만에 한국 생모와 성공한 일을 하고 있다가 예, 이 글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글을 읽으신 분한테 이 마이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글 같이 읽었습니까? 지금 같이 다 보셨죠? 이 글이 어떤 내용입니까? 입양아 가서 한국에 가서 엄마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죠? 눈에 환히 들어옵니까? 그렇죠. 이건 LA 타임스 기자, 그 기자가 입양아였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와서 쓴 글이에요. 이렇게 글은 이렇게 쓴 것입니다. 눈에 환히 보이게. 여러분 이 글을 읽어나가시면서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눈물 나지요? 예. 이게 자 똑똑 2번 넣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짝 열린 문 사이로 뺨에는 보조개가 있고 단정하게 뒤로 빚은 머리 뒤에는 파란 리본끼 피를 꽂은 40대 여성의 얼굴이 보입니다. 환히 보이죠?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내 한국어 액센트가 다른 날보다 유난히 엉망입니다. 안녕하세. 그녀의 목소리도 강해졌습니다. 인사말도 제대로 나르지 못한테 그녀는 나를 꼭 안고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소셜워커가 통역을 해주죠? 미안하다고 하네요. 진짜 미안하다고. 이렇게 지금 3시간 30분 동안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엄마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에 울었어요. 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헤어지기 전 엄마는 지금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엄마는?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냥 풀어진 신발끈을 묶어주고 또 뭐예요? 비를 맞지 않게 우산을 아들 이유로 이렇게 쓰여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신발을 묶어주고 있고 우산을 나는 비를 맞지만서도 아들한테 우산을 쓰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랑한다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글 속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느낌을 그대로 표현해서는 안 돼요. 사랑한다, 기뻐한다, 분노하다, 미웁다 이런 표현 대신에 독자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엄마가 정말 이 아들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독자가 느낄 수 있도록 글을 써야 하는 거예요. 이 글이 바로 그런 글이에요. 일례로. 그렇죠? 이제 아들하고 지금 헤어져야 하는데 아들 운동화 끈이 지금 풀어져 있으니까는 이놈 봐라, 이놈나, 이놈아. 그리고 이제 운동화 끈을 묶어주고 비가 오니까 아들한테 가서 우산을 씌워주고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게 어떻게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의 모습을 보이게 독자의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글로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하냐? 어려운 말 이게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말 없잖아요. 곱고 쉬운 우리말로 자세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어요. 고운 말로, 쉬운 말로 그냥 자세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방금 읽으신 분 책 들었습니까, 내가? 책, 오세요. 자, 그 다음 넘버 7은 어떤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여기 이분. 글쎄. 앉았습니다. 예, 너 막 떠봐. 밤이 이슥하여 뒷뜰에 나갔더니 달빛이 다 환하다. 빠른 가지 끝에 망울을 터뜨리는 레어꽃이 달빛 아래 새침하다. 배보름이 엊그제였는데 어느새 달이 많이 기울었다. 구름 사이로 흐르는 달을 보면서 까마득한 옛일이 엊그제 일이면 떠올랐다. 정월 대보름을 세고 나면 농촌에선 딸막딸막 농사 준비를 시작했다. 농기구를 꺼내어 고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미리 장만해 두느라고 손길이 바빠졌다. 30년 전 바로 요맘때쯤에 어느 영암장날 중학교를 갓 졸업한 나는 집안 아재를 따라 영암장에 지게를 사러 갔다. 버스 한 대 들어오지 않던 마을인지라 아침 일찍 집을 나와 읍내까지 20리길을 꼬박 걸어갔다. 지게 전엔 지게들이 장부터 꽉 메우고 있었다. 그렇지만 키가 작은 내 몸에 딱 맞는 지게는 없었다. 너맘때는 옷이나 지게는 조금 큰 것이 좋아야 하는 아재의 말씀을 따라 내 몸에 조금 헐렁한 지게를 샀다.
낫과 팽이, 호미 등 농기구 몇 개와 씨감자 한 포대를 사서 지게 위에 얹었다. 묵직했다. 지게를 지고 장터를 빠져나오는데 아재의 말씀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새 신발이나 새 옷이 닳아지고 낡아지면 비로소 몸에 맞게 되는 일이 생각나면서 지게질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한 세월이 눈앞에 어렁거렸다. 형편을 보아 고등학교 진학을 생각해보자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지만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내 몸이 지게에 맞게 되면 나는 또 어른용 지게를 사야 하는가. 아재의 말씀이 운명처럼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눌러 왔다. 침울한 내 기분을 눈치챘는지 아재는 음식점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다. 국밥집에서 순댓국을 한 그릇 먹는 동안에 아재는 미리 와있던 동네 어른들과 어울려 막걸리 잔을 기분 좋게 들이켰다. 얼큰해진 그는 나더러 먼저 집에 가라고 하셨다. 지게를 지고 터벅터벅 집으로 혼자 돌아가는 길은 아침보다 훨씬 팍팍하고 멀었다. 등에진 지게가 자꾸 뒤뚱거렸다. 지게와 몸이 따로 놀았다. 처음엔 견딜만 했던 물건들이 시간이 갈수록 어깨를 짓눌러 왔다. 지게끈이 어깨를 파고들었다. 길가 집더미에서 지푸라기를 뽑아 둘둘 말아 어깨와 멜빵 사이에 끼웠더니 조금 나아졌다. 그러나 그도 잠깐. 짐은 아직 멀었는데 짐은 무거워 가기만 했다. 등줄 위로 땀이 흘러내리고 이마에도 땀이 맺혔다. 조그만 녀석이 큰 지게를 지고 낑낑대며 걸어가는 모습이 무서웠던지 어떤 사람이 가볍게 웃으며 지나쳤다. 오가는 장군들도 힐끗힐끗 쳐다보며 지나갔다. 마침 쉴만한 곳이 보여 지게를 받쳐놓고 땀을 닦았다. 바로 그때 친구가 내 앞에 멈추었었다. 중학을 함께 졸업한 친구였다. 친구의 아버지도 함께 썼다. 쑥스럽고 난처하고 당황스러웠다.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아버지와 함께 광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했다. 친구와 함께 서 있던 그 잠깐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친구는 아버지를 따라 떠나고 나는 지게를 짊어지고 타박타박 다시 걷기 시작했다. 서러웠다.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지게를 내팽개치고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나는 우리 집 장남이었다. 눈물 때문에 눈앞이 뿌옇게 어려웠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길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우리 집 장남이었다. 눈물 때문에 눈앞이 뿌옇게 어려웠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길이 잘 보이지 않았다. 지른 해가 길게 내 그림자를 만들어 주었다. 그림자를 밟으며 걸었다. 등에 진 짐이 무거운 줄도 몰랐다. 터벅터벅 얼마를 걸었을까. 나는 우리 집 살인문을 들어쓰고 있었다. 어느새 땅더미가 깔리고 있었다. 집에 들어와 지게를 받쳐놓고 얼른 세수를 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큰 소리로 어머니 수건 좀 주세요 소리치는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아까 지게에서 짐을 내려놓을 때 거들어 주었는데 어디 가셨을까 하고 부엌에 들어가 보니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계셨다. 지게를 짊어지고 들어서는 나를 보고 소름이 북받쳐 올랐던 것이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의 고왔던 손은 어느새 거칠 대로 거칠어져 나무 껍질이 되어 있었다. 교육자의 부인으로 자라오면서 농사가 무엇인지 모르던 어머니, 공부 대신 아들에게 지게질을 시켜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 것인가. 눈물이 핑 돌았다. 뒷뜰로 물러 나와 대야에 물을 가득 부담을 다시 세수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어머니 아들 배고파요. 어서 밥 주세요 소리쳤다. 밥상 위에 고봉밥이 담겨왔다. 내 밥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셨다. 하따 달이 참 찡하게도 밝다이. 저 달도 찾다가 찌우렸다 하지 않느냐. 그날 또 오늘 밤처럼 둥근 달이 우리 집 초가지봉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정찬일 지게사업인 날쯤. 자, 이 지게 사온 날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좀 감동이 좀 있습니까? 네. 예.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감사한 일이고, 이건 제가 쓴 글이니까요. 자,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여러분 그 그림처럼 머릿속을 지나갑니까? 네. 예. 그래요. 어느 날 내 20살 이제 참 중학을 막 졸업한 그 해 15살 먹었을까? 14살 먹었을까? 그때의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필은 이게 수필인데 예, 수필이란 것은 자기가 경험한 일을 쓰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살아온 일, 살아온 경험을 문학적인 글로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것이 수필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여기 글에 나와 있듯이 제 아버지가 여기는 이제 학교 그 교사 이제 이셨는데 제가 중학 졸업할 때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 고향 그가 이제 전남 영암인데 영암에 아버지가 물려준 그 땅 이렇게 조그만 그 얼마 많지는 않았지만서도 일단은 거기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이제 고향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그래 그날 이제 그 지게를 사러 가던 날입니다. 이날입니다. 이날 이 지게를 사온 날이 거의 평생 가도록 정말 머릿속에 남아있었는데 이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그 글 내용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오는데 오다가 쉼터에 쉬는데 중학교 친구가 아버지와 같이 광주에 고등학교를 이제 입학한다고 올라가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대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나무 일이지만서도 내일처럼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문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쓰고 나서 비로소 해방되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지게를 지고 집에 갔던 것이 그냥 사무쳐가지고 정말 사무쳤어요. 우리 아버지도 내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어린 소가지에 해필 이때 아파가지고 이렇다면 세상에 이 아들을 낳았으면 그래도 고등학교는 버려졌을 거 아니냐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대들고, 물론 대들지는 않았어요. 아빠 누구 계시니까는 내 마음속으로 몇 번 대들었죠. 원망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쓰고 나서 정말 눈 녹듯이 다 사라졌어요. 그것 또한 한바탕 인생이었구나. 내 생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생의 고비고비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상처들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다 써보세요. 발표 안 해도 좋아요. 일단 써놓은 것만으로도 여러분 상처를 충분하게 거의 반 이상은 이렇게 그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펑션이, 그런 위대한 효과가 글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내가 살아온 일들을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가지고 노트에 제목을 달아요. 제목을 달아가지고 하나씩 이제 써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글들을 써서 맨 처음에 아까 나왔듯이 쌍꺼뱅이를 아시나요? 하는 그 이제 글을 수필집을 한 권 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권을 내다 보니까는 또 두 권이 또 책이 되고 또 두 권 보다 보니까는 세 권이 되고 제가 이제 책을 5권을 썼는데 꽤 쓸 말이 그렇게 많아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서도 곱고 쉬운 우리말로 자세하게 저는 이걸 이제 잊어버릴까 무서우니까 꼬시자 저는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요. 곱고 쉬운 우리말로 자세하게 쓰는 것이 사실은 전부예요. 자세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눈에 많이 들어오게 자세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8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분이? 누가 읽어봤을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예. 예수는 설명이 아니고 감동이지요. 감동은 일상에서 옵니다. 일상의 존중을 모르는 예수의 감동은 없지요. 일상의 재구성을 통한 긴장된 새로운 세계의 창조가 예수일 때 공간을 넘어선 감동이 있지요. 예. 우리가 글감을,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글감 삼아서 글을 써야 하는가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을 글을 써야 하는가, 글감을 뭘로 해야 하는가,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난 일들을 갖다가 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일어난 일들을 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김용택 선생, 이게 이제 글에서 나온 말인데, 여러분 김용택 시인 아십니까? 섬진강 시인. 예, 저하고는 아주 오랜 친구고 또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 나갈 때는 언제나 이제 만나고 오는 친구인데, 예술은 설명이 아니고 감동이죠. 감동이라는 것은 어떤 일상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예, 대단한 것이 문학이 아니라, 대단한 데서 감동이 온 것이 아니라, 예, 일상생활에서 그걸 잘 풀어서 써놓으면 감동이 되는 글이 된다 이 말이죠. 대체로 독자들은 일상생활을 쓰기는 쓰되 내 이야기, 독자들은 그 작가 이야기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감동이 더 적어지는 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내 이야기를 쓰는 것이 이제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아버지 이야기, 내 아들 이야기, 이렇게 이제 손수가 멀어질수록 독자가 조금 관심이 덜어져요. 그 말은 그만큼 감동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친구 이야기, 사돈 이야기, 아니면 모르는 사람 이야기, 이렇게 점차 작가로부터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이야기 내용일수록 독자가 감동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걸 갖다가 자세히 보고 자세히 세밀하게 이렇게 관찰하고 또 때로는 성찰하고 통찰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운율에 맞춰서 짧은 글로 쓰면은 시가 되고, 그걸 길게 늘어놓으면 산문, 수필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잘 읽으세요. 천천히. 예. 산이 좋아 나는 길 따라 올라가는데 너는 산을 버리고 떠나는구나. 한 세월 더불어 살다 보면 실증날 때도 있겠지. 버리고 떠나는 저 길이 그리움의 시작인 줄을, 세상 내려가 살다 보면 산만한 친구도 없다는 것을 출렁거리며 흐르는 저 물이 알기나 할까. 산이 좋아 오늘도 나는 산길을 올라가는데, 산길을 올라가는라는 이 졸시를 오래전 이곳 일간지에 발표했다. 신문에서 시를 읽는 아내가 물었다. 당신 나 보라고 이 시 시였지요? 나는 대답 대신 가만히 웃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알았으면 됐네 이 사람아. 그렇지만 꼭 당신한테만 하는 얘기겠어? 내 말에 화답이라도
시가 발표된 며칠 후 어떤 여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는데 시를 읽고 나서 마음을 바꾸게 되었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 한편이 이렇게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싶어 놀랐다. 그랬다. 힘든 시절이었다. 꿈을 안고 태평양을 건너왔지만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한국에서 공부했던 것들은 먹고 사는 일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새로 시작해야만 했다. 싹둑 베어다 접을 붙여놓은 나무가지가 몸살을 앓으며 겨우 싹을 틔워내는 형국이었다. 두 아이가 초등학생인 그때 아내는 새벽에 직장에 나갔다가 오후 늦게 돌아왔다.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내고 끝난 다음 데려오는 것을 내 몫이었다. 경기가 좋지 않았다. 세금 보고 수입난에 땡돈을 기록했던 것이 그 무렵이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길에 맥도날이나 아이스크림 가게 앞을 지나갈 때면 녀석들이 눈길을 그쪽으로 돌렸다. 그러고 나서 운전 중인 아빠를 쳐다보았다. 군것질을 하고 싶다는 신호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그냥 지나쳐야만 했다. 잘하는 분의 말이 딸이 아르바이트로 칼 한 세트를 팔러 왔는데 사주지 못한 기억도 그때쯤이다. 칼 한 세트의 값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주머니에 돈이 없었다. 녀석이 멋쓰게 하며 돌아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에 다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민망했다. 녀석은 물론 녀석의 부모에게도 미안하고 면목없는 일이었다. 돈이 인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내 자식에게 아이스크림 한 개를 사주지 못한 것 못지않게 가슴이 아팠다. 형편이 어려우면 방법을 찾아보아야 했다. 주말에 수화물에 나가 좌판을 펴고 돈벌이를 하던 어떤 분이 장사가 쏠쏠하니 한번 해보겠냐고 물었다. 하지만 주말에 한국학교에 나가 아이들을 가르치던 저라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할 수가 없었다. 먹고 사는 일에 급한데 남의 아이를 가르치느냐 시간을 낼 수 없다니 아내의 말대로 나는 돈 안 되는 일에만 열성을 보이는 한심한 아장이었다. 경제가 어려우면 별거 아닌 일로 부부 사이에 티격티격 하는 일이 많아지기 마련이다. 쌀쌀한 집안 분위기는 아이들이 먼저 눈치를 챈다. 녀석들이 보기에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나에게 쪽지를 내밀었다.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와 헤어지지 말아주세요. 라는 글이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를 바라보았다. 눈물 글썽한 눈에 근심이 가득했다.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아들을 꼭 껴안아주었다. 저 어린 녀석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이런 편지를 썼을까. 이 글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이 망설였을까. 아빠가 잘못했다. 나는 아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을 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헤어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 시 한 편을 썼다. 세월이 무심히 흘러갔다. 쪽지를 건네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어여산 청년이 되었다. 그때 아빠를 바라보던 녀석의 눈빛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그 편지를 아직 간직하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성인이 되는 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다. 젊음은 설리금의 다른 의미도 모른다. 대추 한 토를 익히기 위해 햇볕이 쬐이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세월과 함께 익어간다. 굽이굽이 고개를 넘어간다. 힘들면 쉬어갈 줄 알고 언덕이 가파르면 손을 잡아 끌어줄 줄도 알아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일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작은 일을 못해 파국에 일기도 한다. 하마터면 아내와 헤어질 뻔한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면 내가 나에게 한 약속이 떠올랐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은 내 자신이 아니던가. 괴로웠던 일도 힘들었던 순간도 지나고 보면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 나도 이제 철이 좀 들었을까. 지난 날을 되새겨보던 어느 날 아내라는 시 한 편을 썼다. 대숲이 바람에 쓸린다. 속빈 대나무를 저리 높이 키워 올린 것은 큰 바람에 낭창 휘어지다가 버팅기며 끝내 일어서는 것은 짱짱하게 받쳐둔 마디 때문이다. 시 두 편 사이를 걸어온 세월이 아슴하다. 내가 만들어 걸어온 길이다. 돌아보면 아슬하고 아득한 그리고 아늑한 추억이다. 내 앞에 남아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 궁금하다. 정찬영 시 두 편의 세월. 시 두 편의 세월. 이 글 어떻습니까? 감동적이라는 이런 말씀이 에게 최대한 찬사지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느껴주시면은, 네. 이제 왜 여러분에게 감동을 줬을까요? 이 글이 진실되게 있었잖아요. 거짓말하지 않고, 예. 나타내기 어려운 얘기를 숨기고 싶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썼잖아요. 진솔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는 진솔하면은 다 통해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예. 믿음이 있고 서로 진솔하면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은 이게 공감이 되고 공감을 넘어서 감동으로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인생이 우리가 뭐 별거라고 그냥 나 부끄러워서 나 창피하니까 나 이런 거 내가 밝히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오던 생 중에서 정말 여러분이 잘못한 일들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여러분이 끄집어내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상처 됐던 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아하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않겠다 하고 어떤 한 인간의 영혼을 여러분이 구해내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내가 내 그런 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영혼을 터치해서 위로하고 상처를 쓰다듬어주고 영혼을 구할 수 있다. 이건 대단한 은총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예. 사람마다 가슴속에 숱한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내 상처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내 상처를 통해서 뭔가를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작가의 사명이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 두 편의 세월인데 처음 시 한 편 쓸 때의 그 상황 내가 다